좋아. 앞서는 그 얼음하고 수증기의 비열이 비슷해지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봤었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얼음하고 수증기에서 열 에너지가 분산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방식의 개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비열이 비슷해지는 건데, 물은 그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 뭐냐면은 비열이 커요. 그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우선 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확실히 수소결합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물에서는. 물에서는 확실히 저런 식의 그 분자간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종호에 있어, 없어요? 있죠. 홍어에 있어, 없어요? 예찬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에서는 저 수소 결합을 기체에서처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얼음과 마찬가지로 수소 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수소 결합이 열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 있는 요 산소가 이압, 여기 있는 요 수소가 마찬가지로 이압, 이런 식의 진동 운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의 경우 세 가지 진동을 통해서 수소 결합 혹은 분자간 인력이 변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굳이 그림을 그려보지 않겠지만 물에서는 H2O의 역시나 세 가지 병진 운동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물에선. 물 분자에서는 H2O 분자가 병진 운동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액체라고 하는 건 유동성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가 이렇게 쭉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움직여 나가다가 누구랑 부딪히긴 하겠지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역시 요 H2O의 세 가지 회전 운동 역시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이어서 유동성을 갖기 때문에 그 분자가 역시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와의 충돌을 통해 뱅글뱅글 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축을 통한 회전, Y축을 통한 회전, Z축을 통한 회전 다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소 결합력이 혹은 분자간 인력이 변하는 방식으로 열 에너지가 분산될 수도 있고 병진 운동도 되고 회전 운동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물에서는 그 뭐냐면 열 에너지를 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CB 부피가 일정한 과정의 정적 몰 비열은 나와 있는 모든 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비열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진동 운동이 몇 가지? 세 가지였죠? 근데 진동 운동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요. 진동 운동 방식에는 곱하기 2가 들어간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진동이라는 운동 때문에라도 에너지가 분산이 되지만 진동을 통해서 분자간 인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열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진동에 대해서는 항상 곱하기 2를 해주시고 거기에 병진 세 가지, 회전 세 가지. 그래서 요거는 병진, 요거는 회전. 진동을 여기다가 쓰자. 그래서 진동에다가는 곱하기 2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거기다가 2분의 R 곱해 주시면 비열을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 CP는 근사적으로 CB 더하기 R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다 더하면은 얼마야? 6, 12 정도 되죠, 그렇죠?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지니까
이런 꼴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얼음이나 수증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분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비열이 더 커진다라는 걸 이런 계산으로부터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는 실제로 이 자리에다가 8.31 넣고 계산하면 75보다는 조금 작아져요. 이게 되게 근사적으로 러프하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100%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만약에 교수가 물어서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이 모든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얼음이나 수증기에 비해서 물에서 열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많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알겠죠? 홍우 알겠죠? 종우 알겠죠? 이천대 알겠죠? 됐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요 기울기 요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입니다. 자, 0도씨로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어떤 상태하고 어떤 상태가 공존하죠? 종우요?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는 얼음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당연히 공존하겠죠. 그 다음 100도씨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바로 물과 수증기가 역시나 공존하겠죠. 이때 문제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에너지가 대략 얼마라고 돼 있냐면 거기 뭐 문제에 쓰여져 있을 거예요. 6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의 열 에너지는 얼마라고 돼 있죠, 종우야? 40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해결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해줄게요. 지우자. 자, 그래서 비열 얘기는 이제 완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 3. 정상 상태 변화 열량 비교 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융해열. 자, 융해 영어로 뭐라고 하죠? 괜찮아? 융해 영어로 뭐라고 하죠? 허허. 홍우야, 융해 영어로 뭐라고 해? 퓨전이요, 퓨전. 일상생활에서 퓨전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종우야, 일상생활에서 퓨전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왜? 퓨전 요리란 말 쓰죠? 왜? 뭐 중국식 요리인데 아메리칸으로 합쳐서 뭐 차이니즈 아메리칸 뭐 퓨전 요리 뭐 이런 식의 말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돈가스 저기 홍우 돈가스 좋아해 안 좋아해? 그거 좋아해? 종우 돈가스 좋아해 안 좋아해? 돈가스 좋아하죠? 돈가스는 무엇과 무엇의 퓨전이에요? 진짜 뭐 빵가루랑 고기 그렇죠. 그건 재료에 대한 얘기고요. 그 스타일이요, 스타일. 요리의 스타일. 돈까츠하고 그 다음에 그 돈까츠하고
돈까스는 어느 스타일과 어느 스타일의 퓨전이에요. 돈까스는 바로 재패니즈와 그 다음에 그 재패니즈와 유로피언 혹은 아메리칸의 퓨전이죠. 예를 들면 서양 요리 중에 뭐 학센슈바인 뭐 이런 요리들 있다고요. 그 뭐냐면 저기 뭐냐면 독일 요리에 가면 이렇게 독일 가면 그 돼지 족발 있죠. 돼지 족발을 튀겨 먹는 요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스트리아 이런 데 가면 돼지고기 튀김 요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게 뭐냐면 포크 커틀렛, 돼지고기 덩어리를 기름에 튀겨 먹는 요리가 서양 요리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일본이 언제 받아들여요? 그걸 일본이 서양의 그런 문물을 바로 1800년대 후반 19세기 말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그 서양의 문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흡수해서 그 서양의 요리들을 흡수를 해가지고는 그걸 일본식이랑 포크 커틀릿을 일본식이랑 섞은 게 그게 우리가 아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 돈가스란 말이에요. 돈가스는 그 재패니즈하고 유러피언의 퓨전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퓨전이라는 말 쓰잖아요. 아, 나 진짜 돈가스도 몰라. 돈가스. 아, 진짜. 진짜. 그리고 돈가스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던 음식이 바로 오므라이스죠.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알죠?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가 뭔 뜻이에요? 오므라이스가. 오므라이스 먹어는 봤어요? 아, 진짜 오므라이스. 자, 오므라이스는 무엇과 무엇의 퓨전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퓨전이에요? 서양 요리 오믈렛. 계란으로 만든 오믈렛이라는 요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본식의 밥 요리를 섞어 만든 게 오므라이스잖아요. 아, 내가 이런 거 얘기해줘야 돼. 지금 고3 애들한테. 아, 진짜. 뭐 아는 게 없어, 진짜. 나 정말. 그래서 그 포크 커틀렛, 그러니까 이제 돈가스와 오므라이스는 그렇게 일본이 서양 음식을 퓨전해서 만든 건데 왜 일본이 그렇게 서양 음식을 퓨전해서 그런 요리들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1890 몇 년인가?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얘기했던 주장이 뭐예요? 바로 타라 입구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타라 입구? 일본이 주장하는 거? 이게 니뽕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잖아요. 타라가 뭐야? 탈 뭐야? 탈출. 아가 뭐야? 에이시아. 지금 철자 틀렸다고 놀리려고 하는 거죠. 홍우 진짜. 어우 정말. 그다음에 입이 뭐야? 입. 엔터 들어가다. 구라파. 그 왜 유럽을 한자로 쓸 때 구라파라고 쓰거든요. 유럽. 뭐냐면 아시아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들어간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일본 사람은 스스로를 아시안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 애들은 스스로를 아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적, 철학적, 문화적으로요. 일본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러피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유러피언이 돼서 뭘 하겠다는 얘기죠? 유러피언이 돼서 뭘 하겠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 타라 입구를 했다는 게 일본이 바로 드디어 서양처럼 열강이 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괴롭히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타라 입구를 상징하는 음식이 그게 두 가지예요. 그게 나도 좋아하는 돈가스, 오므라이스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므라이스라는 말은 타라 입구를 상징하는 음식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길거리에서 그냥 돈 주고 돈가스나 뭐 오므라이스 사 먹을 수 있죠. 뭐 이미 뭐 너무 흔한 음식이니까. 그리고 이런 정신을 미국에서 가르치는 대학이 있어요. 이 타라 입구 정신을 일본에서 가리키는 대학 어디게요?
일본 내에서 일본이 탈화입국을 해야 하고 일본이 강대국이 돼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의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를 라는 사상을 가리키는 대학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일본 최고의 명문 중에 하나인 게이오예요. 게이오에선 지금도 이걸 가리켜요. 게이오에선. 그래서 저번 달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총리를 만났잖아요. 그때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대접한 음식이 뭔지 알아요?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대접한 요리가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그 옛날 때는요, 외국의 수상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떤 음식을 대접했냐면요, 뭐 독도새우 있잖아요. 진짜 귀한 거. 그런 거 가져다가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 대사가 오면 프랑스식으로 요리를 해드리고, 그다음 미국 사람이 오면 우리나라의 1+1+ 등급의 한우를 가져다가 미국식 스테이크로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해외 수상들의 입맛도 맞춰드리고. 근데 이번에 그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수상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뭐 먹였는지 아세요? 바로 돈까스라고 하고 오므라이스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돈까스 오므라이스 아주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돈까스 오므라이스 사 먹는 거 하고요, 국가 정상 간에 돈까스 오므라이스를 내는 건 이건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예찬아, 내 말의 뜻을 이해하겠어요? 홍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즉, 일본 수상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이걸 먹인 거예요. 이거나 드세요, 이렇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고 많은 음식 중에서 일본에도 고급 음식 있어 없어요?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하고 많은 음식 중에서 일본의 음식 중에 이 두 개를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먹인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무슨 협정을 맺고 온지 아세요? 무슨 협정 맺고 갈게요? 무슨 계약 맺고 갈게요? 바로 한국의 우수한 한국의 우수 학생을 이것도 너무 긴데, 누구의 재정 지원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누구의 재정 지원으로 게이오에 유학 보내는 협정을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맺고 왔어요. 동경대도 아니고요. 동경대는 뭐 유명한 대학, 노벨상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동경대 하고 많은 대학 중에 일본 게이오에 한국의 우수한 대학생을 보내는 계약을 맺고 왔어요. 게이오가 어떤 대학이라고 했죠? 이런 거 가리킨 대학이라고 했죠. 이걸 맺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킥. 누구의 재정 지원? 한국의 재정 지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잡수고 오셔서 돈가스와 오므라이스를 잡수고 오셔서 이런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사실 나도 돈가스 정말 좋아하고요. 일본에 가서 돈가스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는 거 다 아는데 그게 국가 간 정상끼리 처먹으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여하튼 갑자기 퓨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네요. 순간 훅 달아오른다. 홍우야? 여전히 졸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종호 졸려요? 알겠죠? 예찬은 졸려요? 자, 하여튼 보자. 그래서 융해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퓨전, 알겠죠? 퓨전. 그래서 이 융해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H 퓨즈.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델타 H
이런 걸 엔탈피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엔탈피 변화는 정의가 뭐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탈피 변화의 뜻은 뭐예요? 있잖아. 엔탈피 변화의 뜻이 뭐예요? 홍우야? 엔탈피 변화의 뜻이 뭐예요? 교수가 엔탈피 변화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엔탈피 변화의 물리적 의미가 뭐예요? 저거 엔탈피 변화가 뜻이 뭐예요? 그렇지. 바로 등 앞 조건에서 출입한 열량을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조건이에요? 1atm, 1at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H2O 솔리드와 H2O 리퀴드. 이때 델타 H 퓨즈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6kJ/몰이라고 한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럼 보시다시피 엔탈피의 부호로 보아 이 녀석은 지금 흡열이란 얘기예요? 발열이란 얘기예요? 예찬아,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이죠. 엔탈피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럼 이걸 실험 과정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요거예요. (1atm) 계속 일기압으로 가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 only ice 얼음만 있는 상태로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때 온도가 0도씨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해서 어떻게 바꾸냐면 역시 또 일기압이에요. 자, 이 압력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알겠죠?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열을 가했기 때문에 일부의 아이스가 워터로 바뀔 수 있다고요. 이 과정을 퓨전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온도 여전히 몇 도예요? 이때 온도 몇 도예요? 홍우야, 이때 온도 몇 도예요? 이때 온도 몇 도예요? 0도. 0도. 그 다음 또 가열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여전히 1atm으로 가열하는 상태에서 모두 다 워터로 바꾸었는데 그때 여전히 0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디냐면 여기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 이 상황이 예찬은 어디겠어요? 예찬은 어디겠어요? 여기라는 거 알겠어요? 요 중간 어디쯤에 그림이 요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렇게 이 변화 과정 동안 공급한 열량이 얼마? 이 과정 동안 공급한 열량이 얼마? 예찬아 얼마? 그게 이거 6kJ/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6kJ/몰이 어떻게 된다? 요 변화 과정 동안 외부에서 공급된 열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우리말로 융해열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일기압 등압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량을 엔탈피로 표현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는 6kJ/몰이 어떻게 쓰였을 것이냐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아이스는 수소결합 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는 상태죠. 그런데 6kJ/몰의 열량에 의해 일부의 수소결합력이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자, 얼음이라고 하는 게 수소결합을 가장 온전하게 한다. 이 얘기 기억나요? 그래서 얼음 안에서 만약에 물 분자가 한 개 있으면 완벽한 얼음 결정에서 수소결합 몇 개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번에. 예찬아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2개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얼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수소결합 개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얼음이 6kJ/몰만큼의 열량을 받으면 그 수소결합력이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열을 받으면서 H2가 약간의 분자 운동을 하게 되면 수소결합을 잘 못하게 되면서 수소결합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물로 상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얼음에서 6kJ/몰의 열량이 공급되면 수소결합력이 일부 약화되고 그래서 물이 얼음으로 녹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이 증발열. 홍우야? 증발 영어로? 바로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영국에서는 evaporation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영어나 호주권에서는 evaporation이라고 하고 미국 쪽에서는 vaporization 이라고 하고 뭐 어쨌건. 그래서 이 증발열은 또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델타 H 그래서 BAP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 아시다시피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증발열이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 41. 자, 역시나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역시나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뭐예요? 역시나 흡열이죠. 역시나 흡열인 그 상황의 실험 과정은 이겁니다. 바로 처음에 물만 있었고요. 그때 온도가 100도씨 1기압이었다고 합시다. 여기서 가열을 하면 이렇게 베이퍼 수증기가 만들어지고요. 정우야? 이때 온도 몇 도? 여전히 100도. 알겠죠?
그리고 더 가열을 해가지고 전부 다 베이퍼로 만들었어요. 이때 온도 역시 100도 라면 이 상황이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야. 알겠죠? 그 다음 이 상황이 어디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여기야. 요 중간 어디를 이렇게 그린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 과정 동안 공급한 열량이 바로 저기에 있는 증발열 41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베이퍼가 될 때 H2O 분자간 인력 혹은 수소결합 이 여전히 남아있겠어요? 대부분 없어져 버리겠어요? 수증기가 될 때. 수증기가 될 때 분자간 인력은 여전히 남아있겠어요? 대부분 사라져 버리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소결합이 대부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충분한 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아까의 융해열에 비해 지금의 증발열은 크다 작다 더 크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서 융해열은 6이었는데 증발열은 41로 숫자가 직접 나와 있지만 숫자까지 외울 수는 없고 저렇게 증발열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 문제에서는 어떻게 진짜로 그냥 이걸 다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바로 작년에. 알겠죠? 숫자 전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를 좀 더 널찍하게 그렸어야 되는 겁니다. 예상하겠죠? 됐죠? 됐죠? 더 그렇죠?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준다. 4 H2S에 대해서 가열 시간에 따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온도 변화 이게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그림은 누구에 대한 거였어요? H2에 대한 거였죠. 근데 이걸 누구에 대해서 그려라? 누구에 대해서? 바로 H2S에 대해서 그려라 라고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더 어렵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산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산소 전기음성도
전기 음성도가 산소의 경우 3.5거든요. 황의 전기 음성도 얼마입니까? 황의 전기 음성도 2.6 정도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작년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물에 대해서 저렇게 신나게 다 물은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다음 문제가 만약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2.6 정도로 변한다면 저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지 논술에 설명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H2가 아니라 H2S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근데 H2S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뭐가 되면 2.6이 되면 저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그려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작년 서울대 문제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작년 시험 치고 학생들이 헉헉 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 서울대 문제가 좀 쉬운 것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쉬운 건 아니지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홍우 그려볼 수 있겠어요? 뭘 짤래짤래 하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고. 예찬 그려볼 수 있겠어요? 정우야 그려볼 수 있겠어요? 우리 종우 방금 이랬어요. 우리 종우 쉬럭 했네. 쉬럭. 쉬럭이란 단어 알죠? 홍우 알죠? 쉬럭. 진짜 종우 진짜 쉬럭인가? 철자 맞나? 맞아요? 철자 맞아요? 이게 어깨를 들썩하다 이런 동사잖아요. 자동사 쉬럭. 이게 철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 어디 있나 뭐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쥐가 하나 던가 하여튼 있는데 이거 중학교 때 이 단어 외웠던 기억나는데. 홍우 이 단어 알아요? 쉬럭? 진짜 아는데 왜 내가 얘기하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네. 자, 미안해요. 내가 발음이 구려가지고 그냥. 자, 어쨌건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작년 문제다 이게 진짜. 종우야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리지도 않고. 예찬이 필기인데 하고 있어요? 그래요. 착해요 우리 예찬이. 예찬이 내가 그거 예찬아 필기하고 있어요. 예찬이가 저 필기했단 말이에요. 필기도 보여주고. 예찬이 고마워요. 그래. 자 우리 퐁우 좋아요. 자, 어쩌면 되겠습니까? 자, 난 여기 지운다. 허이샤. 얼마더라?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예찬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아까 H2O의 상황하고 그림을 보시면요.
비슷한 듯 다른 듯 뭐 그렇죠. 아니 비슷한 듯 다른 듯 하잖아요 지금. 종우 왜요? 뭐 똑같기만 해요? 똑같지 않아요?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같고 어느 부분은 다른지 그걸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둘은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걸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자, 구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는 누가 존재하는 구간입니까? 여기는 누가 존재하는 구간이겠습니까? H2S에 누가 존재하는 구간입니까? 얘잖아. HS에 황화수소에 고체가 존재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 노란 거 어디 갔어? 요 구간은 누가 존재하는 구간입니까? H2S에 액체가 존재하는 구간이고 요 이후는 저 H2S에 증기가 존재하는 구간이겠죠. 맞죠? 그러면 이 고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이 온도, 이 온도가 무슨 온도예요? 이 온도가 무슨 온도예요? 바로 정상 어는 점이요. 이 정상 어는 점을 0도씨보다 어떻게 표기해야 되겠어요? 0도씨보다 0도씨보다 더 커요? 더 작아요? 작게, 알겠어요? 이런 숫자까지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숫자까지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상 어는 점이 0도씨보다는 더 낮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예찬아, 이 온도는 무슨 온도예요? 무슨 끓는 점? 정상 끓는 점. 정상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이 온도가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작다. 누구보다 더 작다. 100도씨보다 더 작다. 뭔 말인지 알겠죠? 숫자까지 못 외워요. 나도 못 외워. 나도 찾아봐서 안 거지. 저런 거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숫자를 알 게 아니라 저기 있는 0도씨, 100도씨보다 더 낫다라고 우선 얘기해 주면 돼요. 알겠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로 봐. 1. H2O보다 H2S 분자간 인력이 당연히 더 커요? 더 작아요? 인력이 더 작아서 첫 번째 정상 상태 변화 온도가 더 낮다. 첫 번째 이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량을 무슨 열량이라고 했어요? 됐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량을 무슨 열량이라고 했어요? 무슨 열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융해열. 알겠죠? 융해열. 그 다음 종우야, 여기서부터까지 열은 무슨 열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증발열이라고 했잖아요. 뭔 알겠죠? 두 번째, 당연히 여기서도 융해열, 증발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당연히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여기서도 증발열이 더 커야 되겠죠. 자, 아까 물에서는 증발이 될 때 수소결합력이 다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증발이 될 때 분자간 인력이 다 끊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분자간 인력이 그나마 좀 남아있는 상태 변화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분자간 인력이 다 끊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기체가 될 테니까 증발열이 융열보다 더 큰 건 지금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이런 게 공통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어떤 건 다르고 어떤 건 같고 그런 거를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융해열에 비해서 증발력이 더 큰 건 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물질들에서도 거의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단 알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 6kJ/몰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야 되겠죠? 증발열 역시 41보다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아, 얘기 안 해? 어? 얘네들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대답 한 번 안 하고, 아우 진짜 저 너무해 진짜. 얘잖아, 얘가 커요, 더 작아요? 작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건 또 뭐 때문이겠어요? 이 내용 그대로인 거죠, 알겠죠? 이쪽은 수소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쪽은 수소 결합을 하는 거고요. 지금 H2S 쪽은 극성 분자간 인력이 뭐 극성 분자간 인력 혹은 뭐 분산력, 이런 것이 H2 분자간 인력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극성 분자간 인력이라고 하건 뭐 분산력이라고 하건 이렇게 분자량이 별로 크지 않은 분자에 대해서는 수소 결합에 비해서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증발열도 뭐냐면 융해열도 이쪽에 비해서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구간이 아까 물에 비해서 더 짧아진다. 알겠죠? 더 짧아진다. 이 구간이 어떻게 된다? 더 짧아진다. 이런 게 또한 차이점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괜찮아, 알겠어요? 자, 종우. 그 다음 뭔 얘기를 또 여기 덧붙여야 되겠어요? 지울게요. 준다. 3. 상태별 비열 비교. 방금 종호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저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각 상태의 비열이었죠? 각 상태의 비열이란 말 기억나요? 저 기울기의 역수가 비열이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급할수록 완만할수록 누가 비열이 더 큰 거예요? 급할수록 완만할수록 누가 비열이 더 큰 거예요? 완만할수록 비열이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량이 공급돼도 온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그게 비열이 더 큰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액체 상태, 고체 상태, 기체 상태, 어디 비열이 더 크겠어요? 어디 비열이 더 크겠어요? 어디 비열이 더 크겠어요? 홍우야, 어디 비열이 더 크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열이란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했어요? 물질이 열을 받아들였을 때 그 열을 얼마나 분산시키느냐에 따라서 비열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하는 방식이 많을수록 비열은 커져요, 비열은 작아져요? 비열은 작아진단 말이에요. 비열은 커진단 말이에요.
분산하는 방식이 많아질수록 열 에너지를 분산하는 비열이 많아질수록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되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도 되니까 그때 비열이 더 작다고, 비열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도 작다고 해서 헷갈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액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체나 기체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열을 분산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 거죠. 기체에서는 회전, 병진이 가능하고 고체에서는 진동이 가능하고 액체에서는 회전, 진동, 병진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이래서가 아니라 액체라고 하면 걔가 기본적으로 고체, 기체에 비해서 비열이 기본적으로 더 큰 거예요. 알겠죠? 오! 그럼 이 점은 아까 저 무르하고 공통점의 차이점이에요. 저 무르하고 비열이 공통점의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인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얘기를 하면 어느 부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에서 그렸던 저 기울기 변화와 H2에서의 기울기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고체하고 기체 사이의 비열 또한 어떻게 될까요? 고체하고 기체 사이의 비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비슷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기체에서는 무슨 운동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병진하고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체에서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진동 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아까 H2에서는 수소 결합을 통한 진동이 나타나겠지만 저기에 있는 H2에서는 분자간 인력에 대한 진동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수소 결합에 의한 진동이나 분자간 인력에 의한 진동이나 진동은 다 진동이잖아요. 열을 다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어디 진동수가 더 클까요? 진동수요. H2 분자 간 진동수가 더 클까요? 물 분자 간 진동수가 더 클까요? 우선 진동수란 말은 알아? 진동수? 자, 잘 봐. 잘 봐,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어디 진동수가 더 커요? 이게 진동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진동수가 작은 거고 이게 진동수가 큰 거고 그러면 여러분 용수철, 진동은 보통 물리학적으로 생각할 때 용수철을 떠올리죠. 용수철. 자, 용수철이 몰랑 할수록 진동수가 커요. 딱딱 할수록 진동수가 커요. 몰랑 할수록 확 진동할 수 있잖아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악력기. 악력기 몰라? 악력기 알지? 악력기 몰랑몰랑한 거 하면 확 할 수 있잖아요. 악력기 땡땡한 거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악력기. 그러면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 분자에서 동일한 열량이 공급되었을 때 진동수, H2 분자에서 동일한 열량이 공급되었을 때 진동수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겠어요? 바로 더 분자간 인력이 작은, 마치 몰랑몰랑한 악력기 같은 H2O 분자에서 진동수가 더 클 거 아니에요. 더 빠르르 진동할 거 아니에요. 열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반면에 물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간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마치 딱딱한 악력기처럼 동일한 열량이 공급해도 진동을 잘 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생각해봐. 두 분자가 있는데 열에너지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확 진동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진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열에너지가 공급됐어? 됐어? 근데 막 해 막. 그 이 분자 어떻게 돼? 이 분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고체를 딱 이루고 있는데 열에너지가 좀 들어왔더니 진동수가 커서 해. 그럼 이 분자 어떻게 되겠어? 홍이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하다가 뿅 도망갈 거 아니야. 어? 고체인데 하다가 뿅 도망간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멜팅이요. 멜팅. 녹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게 진동할수록 잘 녹는 거야, 안 녹는 거야? 잘 녹는 거지. 그러니까 어는 점이 낮다고. 어? 근데 H2O는 일종의 단단한 용수철이잖아. 열 에너지가 공급이 돼도 진동을 잘해, 잘 못해? 잘 못하겠지. 진동수가 작으니까 진동을 해도 삐리삐리삐리 하니까 이 분자가 H2 분자가 얼음 결정 내에서 그 위치를 잘 지킬 수 있겠지. 잘 지키니까 잘 녹아, 잘 안 녹아? 잘 안 녹겠지. 그러니까 어는 점이 올라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H2S냐 H2O냐에 따라 진동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건 분자 간 인력에 따른 진동을 통해 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홍 알겠어요? 종 알겠죠? 예찬 알겠죠? 그러면 고체에서도 물이 됐건 H2S에서건 그게 수소 결합력이건 분자 간 인력이건 X축, Y축, Z축의 진동이 있잖아. 그거와 자 기체상에선 자 이제 기체상에서는 이제 드디어 기체상에서는 H2O 기체와 H2S 기체 차이가 생기겠어요? 똑같아져요? 기체상에서는 H2O냐 H2S냐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 이제? 열 에너지를 분산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H2O 분자도 H2S 분자도 기체상에서는 분자 간 인력이건 수소 결합이건 없기 때문에 그냥 독립된 분자가 병질 운동을 하건 독립된 분자가 회전 운동을 하건 이거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증기상에서 H2S의 비열은 증기상에서 H2S의 비열은 저 수증기의 비열하고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찾아봤지. 34.23 정도가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수증기의 비열하고 달라져요, 비슷해져요?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증기라 하나 H2S라 하나 기체상에서의 비열은 어때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게 내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H2S의 고체상, 액체상 비열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 녀석의 끓는 점은 꽤 높은 온도에 꽤 낮은 온도예요. 꽤 낮은 온도죠. 그래서 우리의 상온 조건이 어디야? 우리 상온 조건이 여기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H2S는 주로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쪽만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어디 찾으면 나올 텐데 뭐 이렇게 H2S에 대한 액체상이나 고체상 비열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뭐 데이터를 직접 제시할 수는 없는 거 노릇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바로 작년에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마치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거를 꼬치꼬치 캐물어서 대답을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죠? 홍우 또 내 말을 믿지 못해서 또 찾아봤죠. 진짜 홍우 진짜 내가 뭘 얘기를 하면 믿지도 않고 왜 말이야 뭐 찾아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홍우야? 근데 진동수가 네. 용수철에서는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가 다를 때요. 에너지가 다를 때요. 그리고 이제 요 진동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게 있습니다. 진동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동수 방금 어떻게 된다고? 방금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왜 뭐분의 뭐 있잖아요. 그 뭐 진동수가 용수철에서 뭐분의 뭐잖아요. 뭐분의 뭐더라? n분의 k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방금 홍우가 좋은 얘기 했어요. 질량이 무거우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뭐냐면 무거울수록 진동수는 작아지는 효과가 맞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화학 결합에서는 진동수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용수철 상수예요. 용수철 상수. 이 용수철 상수가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결합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에 있는 H2S, H2O에 대해서 사실은 질량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산소하고 황을 비교하면 황이 더 무겁기 때문에 관성이 커서 진동수가 작을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요인에 비해 그 결합력에 따른 무슨 결합력이겠어요? 지금은 물은 수소 결합력, H2S는 그냥 분산력이겠죠. 그 둘에 따른 진동수의 기여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어느 효과가 더 크다라고 지금은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런 것들에 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 효과가 지금은 사실을 따지고 들면 약간 뭐냐면 서로 충돌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둘 중 어디가 더 큰 효과다? 용수철 상수가 이 진동수에 좀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 실험 데이터가 이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말 안 믿고 찾아본 거죠. 아유, 우리 홍우 진짜. 그래도 홍우가 중요한 얘기를 한 거 맞아요.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면 또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되죠? 홍우 이제 알겠죠? 그렇죠? 홍우 뭐 내가 뭐 얘기하면 뭐 좀 맨날 뭐 의심스럽고 그런 거죠? 네? 진짜 홍우.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